그 집안은 원래 그래요. 큰 며느리의 이 한마디가 인내의 끝이었습니다. 언제나 조용하던 시어머니가 좋아,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지라고 말했을 때 명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반전이 궁금하다면 구독을, 공감된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는 올해 65살 된 최정순이라고 합니다. 전라북도 전주에서 한옥마을 근처 작은 한정식집을 30년간 운영해 왔습니다. 남편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지 벌써 8년이 흘렀네요. 추석을 앞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새벽장을 보러 나갔다가 집에 돌아오니 큰아들 부부차가 이미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일찍 왔어요. 큰아들 태식이가 트렁크에서 짐을 꺼내고 있었고 큰 며느리는 차에서 내려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벌써 왔네. 들어와서 쉬어라. 어머니 이거요. 큰 며느리가 건넨 쇼핑백 안에는 대형마트 행사 상품인 참기름 세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가격표가 그대로 붙어 있었는데 1+1 행사 스티커가 선명했습니다. 명절에 이런 거 많이 쓰시잖아요. 그리고 봉투 하나를 더 건넸는데 10,000원짜리 10장이었습니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똑같은 금액이었습니다. 고맙다, 들어와서 쉬어라. 차 타느라 피곤했지? 큰 며느리는 거실로 들어가자마자 에어컨을 최대로 틀고 소파에 누워버렸습니다. 점심때쯤 작은아들 부부가 도착했습니다. 차는 작았지만 내리는 얼굴만큼은 환했습니다. 어머니, 작은 며느리 혜수가 달려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길이 안 막혀서 생각보다 빨리 왔어요. 이거 백화점에서 어머니 드릴 거 샀어요. 포장을 뜯어보니 고급 한과 세트였습니다. 제가 평소 좋아한다고 한번 말했던 걸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아이고, 이런 비싼 거 왜 샀어? 마음만 받는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거 드려야죠. 그리고 이건 명절 용돈이에요. 봉투를 열어보니 3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작은아들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는 걸 아는데도 이렇게 챙겨온 게 고마웠습니다. 혜수는 짐을 풀자마자 자연스럽게 부엌으로 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뭐 도와드릴 거 없어요? 아니다, 괜찮아. 내가 쉬어라. 아니에요. 저 가만히 있으면 손이 근질근질해요. 이 판은 제가 다듬을게요. 그렇게 혜수와 함께 부엌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명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거실에서는 큰 며느리가 여전히 누워서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형님은 좀 쉬게 해드려요. 명절에 오시는 것도 피곤하실 텐데. 혜수가 조용히 말했지만 속으로는 씁쓸했습니다.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잡채와 전, 갈비찜이 상 위에 올라갔습니다. 자, 다들 모여서 밥 먹자. 큰 며느리가 상을 보더니 젓가락을 집어들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이렇게 기름진 음식 잘 안 먹는 추세예요. 건강에 안 좋잖아요. 그래도 명절인데 이 정도는 먹어야지. 저는 다이어트 중이라서 샐러드만 먹을래요. 여보, 배달 앱 켜봐요. 근처에 샐러드 파는 데 없나? 태식이가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엄마가 준비하신 건데 그냥 먹자. 에이, 당신은 그렇게 먹으니까 배만 나오지. 나는 안 먹을래요. 결국 큰 며느리는 밥 한 숟가락 먹지 않고 과일만 몇 조각 먹었습니다. 제가 새벽부터 준비한 음식들을 보면서 말입니다. 식사 후 설거지를 하는데 혜수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쉬세요. 아니다, 같이 하자. 이야기하면서 하면 금방이다. 그때 거실에서 큰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친정어머니와 통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응. 엄마! 나 시댁이야. 아직도 여기는 옛날 방식이라니까. 음식도 너무 기름지고, 집도 낡고 불편해. 우리 집이 훨씬 낫지?
빨리 내일 돼서 가고 싶어. 혜수와 제 손이 동시에 멈췄습니다. 일부러 들으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신경 쓰지 마세요. 혜수가 제 손을 꽉 잡았지만 가슴 한편이 차갑게 식어가는 걸 막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제사 준비를 위해 일어났습니다. 부엌에 불을 켜자 혜수도 나왔습니다. 어머니, 혼자 하시려고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일찍 일어나다니 미안하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한 거죠? 우리는 조용히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기 시작했습니다. 7시가 되어서야 큰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아, 졸려. 왜 제사를 이렇게 일찍 해요? 좀 늦게 하면 안 돼요? 원래 제사는 새벽에 지내는 거란다. 요즘은 그렇게 안 한다던데요. 옛날 방식만 고집하시네. 제사상을 차리고 절을 올렸습니다. 혜수는 정성스럽게 큰 절을 올렸지만 큰 며느리는 허리를 살짝 숙였다 일어났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음복을 준비하는데 큰 며느리의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언니! 응, 나 시댁이야. 스피커폰으로 바꾸더니 큰 소리로 통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심 때 보자고? 좋지. 나도 여기 있기 지루하던 참이야. 응, 알았어. 바로 갈게. 그리고는 가방을 챙기며 태식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친구 만나러 갈 거야. 저녁 때 올게. 여보, 명절인데 어디가? 뭐 어때? 동생 부부 있잖아. 그 집안은 원래 이런 거 잘하니까 알아서 하겠지. 빨리 가자. 그 순간 제 손에 든 국자가 덜컥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30년간 참아왔던 무언가가 마음속에서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큰 며느리가 친구를 만나러 나간 지 2시간쯤 지났을까요? 혜수와 함께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태식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잠깐 할 말이 있어요. 그래, 무슨 일이냐? 태식이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엄마, 사실은 저희가 이번에 집을 좀 크게 옮기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말인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런 말투는 항상 돈 이야기로 이어지곤 했으니까요. 얼마나 필요한데? 2천만 원 정도요. 계약금 넣는데 좀 모자라서요. 엄마가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태식아, 엄마가 지난번에 너희 차 바꿀 때 500만 원 줬고 재작년에 전세금 올라갈 때 1,000만 원 보탰잖니. 알아요. 근데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이번만 도와주시면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때 준호가 거실에서 일어나 이쪽으로 왔습니다. 형,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마지막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너는 왜 나서? 형제끼리 도와주는 게 뭐가 잘못됐어? 도와주는 것도 한도가 있죠. 어머니가 식당 운영하시는 것도 힘드신데. 아, 그래. 내가 효자지. 나는 불효자고. 태식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두 아들 사이에 끼어 난처했습니다. 그만해라, 너희들. 엄마, 저는 그냥 어머니 힘드실까봐 그러는 거예요. 형은 맨날 어머니한테 손만 벌리잖아요. 준호의 말에 태식이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내가 장남이야, 장남. 엄마 재산도 나중에 내가 더 많이 받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 순간 부엌이 얼어붙었습니다. 재산? 장남이라서 더 많이? 제가 아직 살아있는데 벌써부터 재산 분배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말인가요? 태식아,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식이는 자신이 실수했다는 걸 깨달은 듯 당황했습니다. 아, 아니. 엄마, 그게 아니라. 어머니, 형수님이 그런 말 자주 해요. 혜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슨 말? 이 집이랑 식당이랑 나중에 자기네가 다 받아야 한다고요. 장남 몫이라고.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혜수야,
그게 정말이냐? 네. 저번에 명절 때도 형수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동생네는 기대 안 하는 게 좋을 거야. 어차피 장남이 다 받게 되어 있으니까라고. 태식이가 화를 냈습니다. 아, 내가 왜 그런 말을 해? 집안 분위기 망치게. 형, 사실을 말하는 건데 왜 저한테 화를 내요? 두 아들이 서로 고성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큰 며느리가 쇼핑백을 잔뜩 들고 들어왔습니다. 명품 브랜드 로고가 선명한 종이백들이었습니다. 다녀왔어요. 세일해서 엄청 샀네. 어머니, 왜 다들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큰 며느리는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는지 태식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어? 2천만 원? 큰 며느리의 그 한마디에 거실이 또 한 번 조용해졌습니다. 뭐, 2천만 원? 준호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형수님 친구 만난다더니 쇼핑하러 가신 거예요? 그것도 명품 쇼핑을요? 그러고 어머니한테 돈을 달라고요? 큰 며느리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내 돈으로 쇼핑했는데 그 돈으로 집 계약금 보태면 되잖아요. 이건 내 용돈이고 집 계약금은 별개잖아요. 시어머니가 아들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저는 조용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당연하다고?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차가웠습니다. 네, 어머님. 내가 너희를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라고 했지?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럼 어떤 뜻이냐? 말해봐라. 큰 며느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안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오래된 서랍장을 열고 낡은 통장 몇 개를 꺼냈습니다. 다시 거실로 나와 통장들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뭔지 아니? 모두가 조용히 통장을 쳐다봤습니다. 이게 엄마가 30년 동안 식당하면서 모은 전부다. 여기 보이지? 예금액? 통장 잔고는 5억 원 정도였습니다. 엄마. 태식이가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지난 10년간 너희 형제한테 준 돈이 얼마인지 아니? 태식이 너한테만 3억 5천을 줬다. 엄마, 그건 준호 너한테는 5천만 원. 내가 결혼할 때 보탰던 돈이다.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통장에 남은 게 이것뿐이야. 5억 원. 이게 내 노후 자금 전부다. 거실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것마저 당연하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냐? 큰 며느리가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래도 이 집이랑 식당 건물도 있잖아요? 그래, 있지. 그런데 그게 왜 너희 거냐? 그게 나중에 상속하실 거 아니에요? 내가 언제 너희한테 준다고 했니? 큰 며느리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장남한테 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게 어디 있니? 내 재산은 내 마음대로 하는 거다. 태식이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나는 장남이잖아요. 아버지 제사도 내가 모시고. 제사? 제사는 1년에 한 번이고 그것도 내 마누라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잖니. 그게 무슨 제사를 모신다는 거냐? 혜수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한 말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아서 죄송해요. 아니다. 너 때문이 아니야. 알아야 할 걸 알게 된 거지. 저는 통장들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오늘부터 너희한테는 한 푼도 안 준다. 그리고 명절 때 오거든 빈손으로 오지 마라. 음식이라도 하나씩 해와라. 엄마, 싫으면 아예 오지 마라. 내가 너희 밥 해주는 식모가 아니다. 큰 며느리가 발끈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요?
뭘 잘못했냐고? 저는 큰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너는 시댁에 와서 단 한 번도 설거지를 해본 적이 없어. 제사 준비도 안 거들어. 명절이면 친구 만난다고 나가고. 그러면서 내 제사는 당연히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저는 더 이상 변명하지 마라. 이제 지겹다. 태식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잘못했어요. 다음부턴 잘할게요. 일어나라. 너 지금 몇 살이냐? 40이 넘어서 엄마한테 용돈 타 쓰는 게 부끄럽지도 않니? 저는 안방으로 돌아가 문을 닫았습니다.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 태식이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우리 먼저 갈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더 이상 붙잡지 않았습니다. 차 소리가 멀어지고 나서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오히려 속이 시원하구나. 혜수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괜히 말을 꺼내서. 아니다. 내가 말 안 했어도 언젠가는 터질 일이었어.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30해를 참아온 게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지는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제대로 된 선택을 한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식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어젯밤에 제가 너무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용서는 한다. 하지만 돈은 못 준다. 너희 힘으로 살아라. 며칠 후 큰며느리 친정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돈댁, 우리 애가 실례를 많이 했나 봐요.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괜찮습니다. 이제 서로 선을 지키면서 지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너무 서운하게 하지 마세요. 가족이라고 해서 뭐든지 참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통화를 끊고 나니 또 한 번 속이 후련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폭풍은 다음 추석 때 찾아왔습니다. 그때 저는 상상도 못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올해는 명절을 어떻게 보낼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태식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추석에 갈게요. 이번엔 제대로 할게요. 그래, 알았다. 짧게 통화를 끝냈습니다. 예전 같으면 반가워하며 이것저것 물어봤을 텐데 이번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준호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저희는 추석 당일 아침에 갈게요. 미리 가서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래, 고맙구나. 추석 전날 저녁 태식 부부가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큰 며느리도 함께 부엌으로 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뭐 도와드릴까요? 평소와 다른 태도였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그래, 저 파 좀 다듬어 줄래? 네, 알겠어요. 큰 며느리는 팔을 다듬기 시작했지만 손놀림이 서툴렀습니다. 몇 번 하다가 한숨을 쉬더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파 다듬는 거 유튜브에 나오나요? 그냥 뿌리만 자르고 겉껍질 벗기면 돼. 아, 네. 10분도 안 되어 큰 며느리는 손을 멈췄습니다. 어머님, 손이 너무 아파요. 제가 평소에 이런 거 안 해봐서. 그럼 됐다. 가서 쉬어라. 정말요? 감사합니다. 큰 며느리는 금방 자리를 떴습니다. 거실에서 다시 휴대폰을 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역시 나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준호 부부가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해놓은 거 가져왔어요. 잡채랑 전이요. 혜수가 들고 온 음식을 보니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아니에요. 하고 싶어서 했어요. 어머니 혼자 다 하시면 힘드시잖아요. 혜수와 함께 제사 준비를 하는데 큰 며느리가 부스스한 얼굴로 나왔습니다. 벌써 다 하셨네요. 제가 도와드릴 게 없네.
도와드릴 게 없다는 말이 아니라 도와드리지 않아도 되어서 다행이라는 투였습니다. 제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모여 절을 올렸습니다. 혜수는 정성껏 큰 절을 올렸지만 큰 며느리는 여전히 대충 허리만 숙였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음복을 하는데 큰 며느리가 음식을 보며 투덜거렸습니다. 어머님, 요즘은 제사 음식도 간소하게 하는 추세래요. 이렇게 많이 차릴 필요 있어요? 제사는 정성이 중요한 거란다. 그래도 너무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준호가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습니다. 형수님, 그런 말씀은 좀 그렇지 않아요? 뭐가요? 제 의견을 말하는 건데 아버지 제사인데 너무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왜 자꾸 끼어들어요? 이건 저희 부부 일인데. 태식이가 아내를 말렸습니다. 여보, 그만해. 왜? 내가 뭘 잘못 말했어? 분위기가 험악해지려는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최정순 사장님 맞으시죠? 저는 부동산 중개사무소 김 대표입니다. 아, 네. 무슨 일이시죠? 사장님 식당 건물 매각 의향 있으신지 여쭤보려고요. 지금 그 위치에 건물 사려는 분이 계셔서요. 좋은 가격 드릴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생각이 없어서요. 한번 고려해 보세요. 요즘 같은 시세에 이런 좋은 조건 흔치 않습니다. 한번 만나서 얘기나 해보시죠. 알겠습니다.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통화를 끊었는데 태식이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엄마, 식당 파시게요? 아니다. 그냥 문의 전화였어. 엄마, 근데 요즘 건물값 많이 올랐대요. 팔면 돈 꽤 될 텐데.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하는 태식의 눈빛에서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탐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냥, 엄마도 이제 나이 드셨으니까 식당 운영하시기 힘드시잖아요. 차라리 파시고 편하게 사시는 게 그 돈으로 뭐 하라고? 태식이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게 엄마 노후 자금으로 쓰시고. 옆에서 큰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도 좀 나눠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집 대출 이자가 너무 부담돼서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준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형수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건물 팔아서 자기네 대출 갚자고요? 왜? 어차피 나중에 상속받을 건데 미리 받으면 안 돼요? 어머니가 아직 살아계신데 무슨 상속 타령이에요. 준호 이 자식, 너는 왜 자꾸 남의 일에 끼어들어? 이건 장남인 우리 일이야. 혜수도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형님, 그래도 그렇지 어머니 재산을 그렇게 당연하게. 뭐? 당신도 한마디 거들어? 큰 며느리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동선에는 어차피 받을 것도 없으면서 왜 참견이야? 둘째는 둘째답게 조용히 있어요. 형수님, 준호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뭐, 때릴 거야? 해봐, 해보라고. 쾅! 제가 밥상을 손바닥으로 내리쳤습니다. 그릇들이 와르르 소리를 내며 흔들렸습니다. 다들 입 닥쳐. 모두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뭐 하는 거냐? 엄마, 내가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내 재산 가지고 싸우고 있어? 태식이가 변명했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닥쳐. 말도 하지 마라. 저는 큰 며느리를 노려봤습니다. 너 둘째는 받을 것도 없다고 했지? 그게 좋아. 그럼 내가 어떻게 하는지 똑똑히 봐라.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오래된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집 문서와 식당 건물 등기부등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이게 뭔지 알지? 이 집 문서하고 식당 건물 문서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제 손에 든 서류를 쳐다봤습니다. 너희는 장남이 당연히 이걸 받는다고 생각했겠지? 태식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설마. 그래, 설마가 사람 잡는다더니. 나 오늘 결정했다. 저는 서류를 준호 앞에 내밀었습니다. 준호야, 내 어머니. 이 집하고 식당 다 내 이름으로 바꿀 거다. 순간 거실이 폭탄이 터진 것처럼 난리가 났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태식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큰 며느리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그럴 수는 없어요. 장남한테 주는 게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요? 내가 살아있을 때 내 재산을 누구한테 주든 그건 내 마음이야. 이건 말도 안 돼요. 여보, 가만히 있지 말고 뭐라고 해봐요. 태식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잘못한 걸 알면서 왜 또 그랬니? 지난번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랬잖니. 엄마, 정말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 말 몇 번째 들어. 이제 지겹다. 준호가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형한테 주세요. 닥쳐, 준호야. 이건 내가 결정할 일이다. 큰 며느리가 히스테리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요. 절대 안 돼. 이 집은 우리 거예요. 10년 동안 명절 때마다 온 게 누군데요? 왔으면 뭐했니?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밥만 먹으러 왔잖아. 그래도 우리가 장남이에요. 제사도 모시고. 제사는 1년에 한 번이야. 그것도 혜수가 다 차려. 저는 혜수를 돌아봤습니다. 혜수야, 고맙다. 그동안 내가 고생 많았어. 혜수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당연한 거예요. 아니야. 당연한 게 아니야. 내가 그렇게 해줘서 내가 버틸 수 있었어. 태식이가 소리쳤습니다. 엄마, 동생한테 다 줄 거면 나는 뭐예요? 나는요? 너는 내가 그동안 준 돈으로 충분하다. 그게 얼마나 된다고요? 3억 5천. 기억 안 나? 내가 다 적어놨어. 저는 서랍에서 낡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여기다 있다. 내가 결혼할 때 5천만 원, 차 살 때 5천만 원, 전세금 올라갈 때 2억 원, 작년에 5천만 원. 엄마, 그건 준호한테는 5천만 원 줬어. 결혼할 때 딱 한 번. 그 이후로는 단 한 푼도 안 받아갔어. 큰 며느리가 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받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더 받았으니까 앞으로도 더 받아야죠. 그 순간 저는 완전히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가라. 네? 내 집에서 당장 나가. 너 같은 며느리는 필요 없다. 어머님. 설마 진심은 아니시죠? 진심이다. 당장 짐 싸서 나가. 다시는 이 집 문턱도 밟지 마라. 어머님, 진정하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 태식이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비켜라, 태식아. 엄마, 제발. 우리 마누라가 말을 좀 심하게 했어도 이렇게까지 하실 건 없잖아요. 말을 좀 심하게? 저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너희 마누라가 그동안 한 말들이 얼마나 되는 줄 아니? 엄마, 작년 설날 때는 뭐라고 했지? 시골 음식은 왜 이렇게 짜요? 건강 생각 안 하세요? 그 말 기억나니? 큰 며느리 얼굴이 굳었습니다. 재작년 추석 때는 요즘 누가 이렇게 큰 집에 살아요? 관리도 힘들고 비효율적인데라고 했지. 이 집은 내 시아버지가 평생 모아서 장만한 집이다. 어머님, 그건 제가 어머님 걱정돼서. 걱정? 내가 날 걱정해줬어?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몇 년 동안 적어둔 기록들이 빼곡했습니다. 2022년 5월 15일, 내가 허리 다쳐서 병원 갔을 때 너는 어머님, 저 약속 있어서요 하고 가버렸지. 큰 며느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2023년 3월 3일, 내가 독감으로 일주일 누워있을 때 단 한 번도 안부 전화 안 했어. 그건 제가 바빠서. 2024년 7월 7일, 내 생일날, 준호 부부는 케이크 사들고 왔는데 너희는 문자 한 통이 전부였어. 태식이가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엄마, 그때 우리 해외여행 중이었잖아요. 알아. 너희 신혼여행도 아니고 결혼 10주년 여행이라며 가던 거 알아. 그래서 아무 말 안 했어.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근데 너희는 그게 당연한 줄 알더라. 엄마는 참아야 하고 이해해야 하고 너그러워야 한다고 생각했지. 혜수가 옆에서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준호가 형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형,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으면 이러시겠어요. 너는 입 닥쳐. 내가 뭘 안다고. 태식이가 동생에게 고함을 쳤습니다. 나도 알아요. 어머니가 명절 준비하실 때마다 허리 아프다고 파스 붙이시는 거, 밤에 혼자 한숨 쉬시는 거 다 봤어요. 그건 형은 한 번이라도 어머니 편하게 해드린 적 있어요? 맨날 돈 달라고만 하고. 아, 내가 장남이니까 책임감도 크고 부담도 큰 거야. 무슨 책임이요? 명절 때 와서 밥 먹는 게 책임이에요? 두 형제가 고성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큰 며느리가 핸드백을 집어들며 소리쳤습니다. 좋아요. 갈게요. 가면 되잖아요. 그러더니 태식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가요. 이런 집 다시는 안 올 거야. 여보, 뭐해요? 안 가. 나는 가요. 큰 며느리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태식이는 저와 아내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결국 아내를 쫓아갔습니다. 엄마, 전화할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거실에는 저와 준호 부부만 남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하지만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해도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준호가 제 어깨를 안았습니다. 혜수도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잘할게요.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참았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울음이 잦아들고 나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미안하다. 너희 앞에서 이 꼴을 보이다니. 아니에요. 혜수가 물티슈로 제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어머니, 진짜로 저희한테 집이랑 식당 주실 건 아니죠?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받기 싫으냐? 그게 아니라 형도 어머니 아들인데 너무한 거 아닌가 싶어서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형이랑 싸우고 싶지 않아요. 가족이 재산 때문에 갈라서는 거 보기 싫어요. 착한 아이였습니다. 너무 착해서 걱정이 될 정도였습니다. 준호야, 내 형은 변하지 않을 거다. 그래도 난 이미 마음을 정했어. 다만 당장 이름을 바꾸는 건 아니고 유언장을 쓸 거다. 유언장요? 그래. 내가 죽으면 이 집하고 식당은 내가 받는 거야. 그리고 내 통장에 있는 돈은 반반 나눠 가져라. 어머니, 저는 그냥 어머니가 건강하게 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고맙다. 그날 저녁 3명이서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큰아들이 없으니 오히려 편했습니다. 식사 후 혜수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준호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형한테서 문자 왔어요. 뭐래?
엄마한테 용서 구하고 싶대요. 근데 형수님이 자꾸 막는데요. 그럴 줄 알았다. 어떻게 하시게요? 일단 내버려둬라. 내 형이 스스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며칠 후 태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잠겨 있었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냐? 엄마,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알았다. 그런데 엄마 정말로 동생한테 다 주실 거예요? 역시나였습니다. 사과보다는 재산이 걱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 그럴 거다. 엄마, 저는요? 너한테 줄 건 이미 다 줬다. 그건 빌린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빌렸으면 갚아야지. 언제 갚을 거냐? 태식이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못 갚을 거면 그게 내가 받은 상속이야. 엄마, 그래도 더 이상 할 말 없다. 끊는다.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그래도 후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태식 아내 친정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사돈댁, 우리 애가 철이 없어서 신뢰가 많았나 봐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아들인데 너무 매몰차게 하시는 거 아닌가요? 저도 어머니 입장이시니까 이해는 합니다. 근데 그 애는 정말 달라질 생각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며느리가 잘못한 건데 아들까지 버리시면 저는 아들을 버린 게 아닙니다. 다만 재산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것 뿐이에요. 사돈댁,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이미 결정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도 예약했어요. 태식 장모님은 한숨을 쉬며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준호도 함께 갔습니다. 어머님, 유언장 작성하시려고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녀분들이 몇 분이신가요? 아들 둘입니다. 그럼 법정 상속분은 반반인데 특별히 다르게 하시려고요? 네. 둘째한테 더 많이 주고 싶습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장남분이 나중에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받게 되나요? 법정 상속분의 절반까지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둘째분이 훨씬 더 많이 받게 됩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유언장 작성을 마치고 나오는데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준호가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응, 이제야 제대로 된 결정을 한 것 같다. 형이 알면 충격받을 텐데. 그건 내 형이 감수해야 할 일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형이랑 사이좋게 지내고 싶어요. 그래, 내가 먼저 화해하고 싶으면 해라. 하지만 재산 문제는 내 뜻대로 할 거다. 네, 알겠습니다. 그날 밤 혜수가 차를 끓여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고생하셨어요. 아니다. 이제야 내 할 일을 한 것 같구나. 어머니, 형님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 미안하지. 근데 그렇다고 내 결정을 바꿀 수는 없어. 혜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더 잘할게요. 고맙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태식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유언장 쓰셨다며요? 누가 알려줬는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 썼다. 엄마, 정말 그러실 거예요? 이미 결정한 일이다. 저는요? 저는 어떻게 하라고요? 내 힘으로 살아라. 내가 나한테 받은 돈으로 충분히 뭔가 할 수 있을 거다. 엄마, 너무해요. 너무한 건 너다, 태식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최선이었을까? 확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유언장을 쓴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태식에게서는 더 이상 연락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슈퍼주인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큰아드님이 동네에서 사장님 험담하고 다니신대요. 뭐라고 하던가요? 어머니가 편애한다고, 둘째만 예뻐한다고, 그리고 치매 기운이 있는 것 같다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치매라고요? 네. 그래서 유 원장도 제대로 정신이 아닐 때 쓴 거라고 하더라고요. 며칠 후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 아드님이 오셔서 사장님 통장 거래 내역을 요청하셨는데요. 무슨 권한으로요? 성년후 견제도 관련해서 알아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손이 떨렸습니다. 성년후 견제도는 판단 능력이 떨어진 노인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악용하면 재산을 빼앗는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안 보여드렸죠? 네, 본인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준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준호야, 내 형이 지금 뭐 하는 거냐? 엄마, 형한테서 연락 왔어요. 저보고 편을 들어달래요. 뭐? 엄마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으신 것 같으니까 같이 병원 모시고 가자고. 그리고 유 원장을 무효화시키자고 했어요. 그래서 너는 뭐라고 했니? 당연히 거절했죠. 형한테 정신 차리라고 했어요. 다음 날 태식이 변호사를 대동하고 집에 찾아왔습니다. 엄마, 제 변호사 선생님이에요. 30대로 보이는 젊은 변호사였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김철수 변호사입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유 원장 작성 당시 사장님 정신 상태에 대해 몇 가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내 정신 상태가 왜요? 혹시 약을 드시거나 건강 문제가 있으신지. 난 멀쩡합니다. 태식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요즘 자주 깜빡하시잖아요. 약속도 잊어버리시고. 그건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다. 엄마, 우리 같이 병원 가봐요. 검사 한 번만 받아봐요. 난 안 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만약 정상이시라면 검사 받으셔도 문제 없으실 텐데요. 내가 왜 검사를 받아야 합니까? 내 정신 멀쩡한데. 태식이 말했습니다. 엄마, 동생한테만 재산 주시는 건 불공평해요. 법적으로 제게도 권리가 있어요. 법적으로는 내가 살아있을 때 내 재산은 내 마음대로야. 하지만 유류분 청구권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내가 죽고 나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긴 하지만 사장님이 특정 자녀에게 과도하게 편중된 유언을 하신다면 다른 자녀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내가 유 원장 바꿔줄 것 같습니까? 사장님, 가족 간에 이렇게까지 하는 게 좋으실까요? 저는 변호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선생님, 제 집에서 나가주십시오. 사장님, 당장 나가라고 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챙겨 일어났습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태식이 말했습니다. 엄마, 끝까지 이러실 겁니까? 그래, 끝까지 이럴 거다. 좋아요. 그럼 저도 할 수 있는 거 다 할 겁니다. 마음대로 해라. 태식이 나간 후 준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준호야, 내일 변호사 사무실 같이 가자. 무슨 일이세요? 유 원장을 더 확실하게 만들어야겠어.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어머님, 이제 의학적 소견서도 받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의학적 소견서요? 네, 정신과 전문의한테 치매나 인지, 장애가 없다는 진단을 받아두시면 나중에 유 원장 효력 다툼이 생겨도 유리합니다. 알겠습니다. 일주일 후 병원에서 각종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정상이었습니다. 사장님, 나이에 비해 인지 기능 아주 좋으십니다. 의사 소견서를 받아들고 나오는데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내가 정상이라는 걸 증명해야 하다니. 그날 밤 태식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제가 너무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믿을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까지 데려왔던 사람이 갑자기 사과한다는 게 수상했습니다.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큰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만나주세요. 무슨 일이냐? 어머님 뵙고 사과드리고 싶어요. 그럴 필요 없다. 어머님, 제발요. 차 한 잔만 하시죠. 결국 동네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큰 며느리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갑자기 왜 이러니? 사실은 저희가 빚이 많아요. 알고 있다. 어머님 도움 없이는 버틸 수가 없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그래서 변호사까지 데려온 거냐? 그건 제가 말렸는데 남편이 거짓말하지 마라. 내가 시킨 거잖아. 큰 며느리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님, 너희가 원하는 게 뭔지 뻔히 보인다. 돈 달라는 거지? 어머님, 1,000만 원만, 아니 500만 원만. 안 된다. 어머님, 너희는 변하지 않았어. 여전히 내 돈만 노리고 있어. 그게 아니라 이제 그만 가라. 더 이상 할 말 없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큰 며느리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님, 제발요. 우리 파산해요. 손 놔라. 안 나요. 어머님이 도와주셔야 해요. 카페 안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지금 당장 손 놔. 큰 며느리가 손을 놓지 않자 저는 세게 뿌리쳤습니다. 큰 며느리가 비틀거리며 의자에 부딪혔습니다. 다음부터는 연락하지도 마라. 카페를 나와 집으로 걸어오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된 걸까요? 집에 도착하니 준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준호야. 형수님한테 연락 왔어요. 엄마한테 혼났다고. 미안하다. 내 형 가족 일인데. 아니에요, 엄마. 형이 너무 심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 싸움이 어디까지 갈까요? 어느 날 아침 동네 이장님이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큰아드님이 어제 동네 회의에 나오셔서 사장님이 치매라고. 그래서 본인이 재산 관리를 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뭐라고요? 동네 사람들한테 다 얘기하고 다니세요. 어머니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아서 동생한테 재산을 넘기려 한다고. 머리가 띵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래요? 반반입니다. 어떤 분들은 사장님 멀쩡하신데 무슨 소리냐 하시고, 어떤 분들은 나이 드신 분이니 자식이 관리하는 게 맞다고 하시고, 제 명예가 동네방네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장님, 제가 치매 같아 보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사장님 편입니다. 그래서 알려드리러 온 거예요. 이장님이 돌아간 후 준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준호야, 내 형이 동네에서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고 있다. 엄마, 형이 미쳤어요. 제가 형한테 전화할게요. 1시간 후 준호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형이 진짜 성년후견제도 신청하려고 준비 중이래요. 뭐? 법원에 엄마가 판단 능력이 떨어진다고 신청하면 법원에서 정신 감정을 하게 돼요. 그러면 내가 치매 환자 취급받는 거 아니냐? 네. 그리고 만약에 후견인이 선임되면 재산 처분도 마음대로 못하세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 자식이 정말. 엄마, 형수님이 뒤에서 다 사주한 것 같아요. 형은 원래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이 아닌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어떻게 막을 수 있니? 엄마가 정상이라는 걸 증명해야 해요. 의사소견서는 받으셨죠? 응, 받아뒀다. 그리고 일상생활 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두는 게 좋겠어요. 식당 운영하시는 것, 장 보시는 것, 다 기록으로 남겨야 해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내가 정상이라는 걸 왜 이렇게까지 증명해야 하나요? 며칠 후 정말로 법원에서 서류가 날아왔습니다. 성년후 경계시 심판 청구서. 청구인은 태식이었습니다. 서류를 읽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피후견 인체 정수는 최근 판단력이 현저히 떨어져 둘째 아들에게 과도하게 재산을 넘기려 하고 있으며 이는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결정이 아님. 제 아들이 저를 정신병자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달려왔습니다. 엄마, 이거 대응해야 해요. 변호사 선임해야 해요. 그래야겠구나. 변호사와 상담했습니다. 사장님, 걱정 마세요. 의학적 소견서도 있고 일상생활 아무 문제 없으시잖아요. 기각될 겁니다. 그래도 재판은 받아야 하는 거죠? 네, 법원에서 한번 출석하셔야 합니다. 판사님 앞에서 몇 가지 질문에 답하시면 돼요. 일주일 후 법원 출석 날이었습니다. 준호와 혜수가 함께 갔습니다. 법정에 들어서니 태식 부부가 앉아 있었습니다. 태식과 눈이 마주쳤지만 태식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청구인 측 진술하세요. 태식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피청구인은 최근 갑자기 장남을 배제하고 차남에게만 재산을 물려주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평소 성격과 다른 행동이며 노화로 인한 판단력 저하로 보입니다. 제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피청구인은 의학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소견서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현재도 식당을 운영하며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판사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최정순 씨, 직접 말씀해 보세요. 왜 장남을 배제하고 차남에게 재산을 주려 하십니까?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저는 정신이 멀쩡합니다. 제가 장남을 배제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태식을 쳐다봤습니다. 저 아이는 저한테 돈만 요구했습니다. 효도는커녕 저를 ATM 기계로 생각했어요. 그런 아이한테 제 재산을 줄 수 없습니다. 엄마, 태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판사가 태식을 제지했습니다. 계속하세요. 저는 제 재산을 제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고 싶습니다. 그게 왜 정신병입니까?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측 주장 검토 후 일주일 내로 결정하겠습니다. 법정을 나오는데 태식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엄마, 법정에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거 없잖아요. 사실을 말한 것뿐이다. 엄마, 저 정말. 비켜라. 너 같은 아들 없다. 태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좋아요, 엄마. 끝까지 가봅시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힘드시죠? 응.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다. 엄마, 형은 이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것 같아요. 창밖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일주일. 그 일주일이 1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식당 일을 하면서도 자꾸 한숨만 나왔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단골 손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태식 장모님이 갑자기 식당으로 찾아왔습니다. 사돈댁, 잠깐 시간 좀 내주실 수 있나요? 무슨 일이세요? 여기서 말하긴 그러니까 조용한 데 가서 얘기해요. 근처 조용한 찻집으로 갔습니다. 태식 장모님은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사돈댁,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사위가 요즘 너무 이상해요. 이상하다니요? 밤마다 술 마시고 들어와서 엄마가 날 버렸다. 동생만 편애한다 그러면서 울어요. 40 중반 남자가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딸도 스트레스로 우울증 약 먹기 시작했어요. 빚 때문에, 시댁 문제 때문에. 그게 제 잘못인가요? 아니에요. 우리 딸이 잘못했어요. 인정해요. 태식 장모님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돈댁, 제가 대신 사과할게요. 우리 딸이 철이 없었어요. 명품만 밝히고 돈 쓸 줄만 알고 제가 못 가르쳤어요.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였습니다. 법원 소송 취하할 수 없을까요? 이러다가 가족이 완전히 깨져요. 그건 태식이가 결정할 일입니다. 제가 사위 설득해 볼게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이미 기회는 많이 줬습니다. 태식이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에요. 사돈댁,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저 가봐야 해요.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태식 장모님이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사돈댁, 우리 딸이 지금 임신했어요. 네, 2달 됐어요. 이런 스트레스 속에서 아기 키우면 안 좋잖아요. 제발, 임신이라는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건 축하할 일이네요. 그러니까 제발 화해해 주세요. 손주 생각해서라도요. 손주는 손주고 이 문제는 별개입니다. 사돈댁, 죄송합니다. 전 가봐야 해요. 식당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손주, 태식의 첫 아이. 그날 저녁 준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준호야, 내 형수가 임신했대. 네, 진짜요? 응. 내 형 장모님이 오늘 오셨더라. 그래서요? 그래서 난 어떻게 해야 하나 싶어서. 준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그래도 엄마 마음 바꾸시면 안 돼요. 왜? 형은 또 똑같이 반복할 거예요. 임신 핑계로 돈 달라고 할 거고, 애 낳으면 또 돈 달라고 할 거예요. 그래도 손주인데. 엄마, 지금 형은 손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이용해서 엄마 마음 돌리려는 거예요. 준호 말이 맞았습니다. 알겠다. 내가 흔들릴 뻔했구나. 엄마, 힘드시죠? 제가 내일 갈게요. 아니다. 괜찮아. 너도 일 있잖니. 다음 날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최정순 씨, 판결 나왔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출석해 주세요. 드디어였습니다.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습니다. 만약 태식 편을 들어주면 어떻게 하나? 내 재산을 빼앗기는 건가? 아침이 되었습니다. 준호가 일찍 도착했습니다. 엄마, 준비되셨어요? 응. 법원으로 가는 길, 창밖 풍경이 유난히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법정에 들어서니 이번에도 태식 부부가 앉아 있었습니다. 큰 며느리의 배가 조금 불러 있었습니다.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성년후 경계시 심판 청구 사건,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청구를 기각합니다. 네. 태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피청구인 최정수는 의학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으며 현재도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 처분 결정은 본인의 자유의사로 판단됩니다. 판사님, 이건 너무 부당합니다. 조용히 하세요. 판결에 불복하시면 항소할 수 있습니다. 태식이 주저앉았습니다. 큰 며느리가 남편을 부축하며 제게 독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준호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이겼어요. 하지만 이긴 기분이 들지 않았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는데 뒤에서 태식이 불렀습니다. 엄마. 돌아보니 태식이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제발. 저 어떡하라고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지. 엄마, 제발 도와주세요. 빚 때문에 진짜 죽을 것 같아요. 그 빚은 내가 만든 거다. 엄마. 태식이 무릎을 꿇으려고 했습니다. 준호가 형을 막아섰습니다. 형, 그만해요.
이제 형 스스로 해결해야죠. 너라도 도와줘. 응? 형, 저도 여유 없어요. 형이 받은 돈이면 충분히 뭐든 할 수 있었어요. 형이 잘못 쓴 거예요. 태식이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큰 며느리가 달려와 남편을 일으켰습니다. 여보, 일어나요. 더 사람들한테 빌지 마요. 그러더니 저를 노려봤습니다. 어머님, 손주도 생각 안 하세요? 우리 아기는요? 그 아기는 너희가 키워야지. 정말 매정하시네요. 피도 눈물도 없으시네요. 그 말 그대로 돌려준다. 저는 준호와 함께 차에 올랐습니다. 뒤에서 태식 부부가 뭐라고 소리치는 게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힘드시죠? 응. 하지만 후회는 안 해. 형이 항소할까요? 하겠지. 끝까지 갈 것 같구나. 엄마, 저희가 있잖아요. 준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대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태식의 회사 동료였습니다. 사장님, 태식 씨 때문에 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태식 씨가 회사 돈을 횡령했습니다. 5천만 원을요.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대출 이자 막으려고 회사 돈에 손댔어요. 지금 경찰 조사받고 있습니다. 그게 가족분이시니 알려드립니다. 빨리 가보세요. 그 사람이 가고 나서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준호가 저를 부축했습니다. 형이 그렇게까지. 엄마, 진정하세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 아들이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경찰서로 향하는 차 안 손이 떨려 핸드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제가 운전할게요. 준호가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태식은 조사실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헬쑥한 얼굴, 풀이 죽은 어깨. 엄마. 태식이 저를 보자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담당 형사가 말했습니다. 일단 오늘은 조사만 하고 보내드립니다. 하지만 횡령 금액을 변제하지 않으면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5천만 원을 어떻게 해? 큰 며느리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도와주세요. 남편이 감옥 가면 저랑 뱃속 아기는 어떻게 해요? 어머님, 제발요. 저는 큰 며느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경찰서 근처 조용한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태식 부부, 준호, 그리고 저. 한참 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태식아. 네, 엄마. 엄마가 5천만 원을 줄 수는 있어. 태식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뭐든지 할게요, 엄마. 첫째, 지금 사는 집을 당장 팔아라. 전세로 이사 가고. 네. 둘째, 너희 부부 둘 다 일을 해라. 편의점이든 식당이든 가리지 마라. 알겠습니다. 셋째, 앞으로 10년간 나한테 단 한 푼도 손 벌리지 마라. 태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저는 태식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 5천만 원은 내가 받을 상속 전부다. 이걸로 끝이야. 네. 내가 죽어도 너한테 갈 건 단 한 푼도 없어. 유언장도 그대로야. 태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큰 며느리가 입을 열려고 했지만 제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받을 거야 말 거야? 태식이 한참을 고민하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받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미안하다는 말 이제 듣기 싫구나. 행동으로 보여라. 다음 날 저는 5천만 원을 태식 회사에 입금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일주일 후 태식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집 내놨어요. 그리고 저 새 직장 구했어요.
월급은 적지만 성실하게 일하겠습니다. 잘했다. 마누라도 제과점에서 일 시작했어요. 아기는 괜찮대요. 건강하대요. 다행이구나.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못됐어요. 알았으니까 됐다. 이제부터 제대로 살아라.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태식은 정말로 달라졌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도 열심히 일했어요. 건강하세요. 전화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제가 부담스러워할까봐 조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태식이 직접 만들었다는 빵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엄마, 마누라가 제과점에서 배운 거 가르쳐줘서 제가 만들어 봤어요. 그래, 어디 먹어보자. 빵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모양은 별로였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맛있다. 정말요? 다음엔 더 잘 만들어 올게요. 태식의 눈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태식아, 네, 엄마. 너 많이 변했구나. 죄송해요, 엄마. 그동안 제가 정말 한심했어요. 알았으면 됐다. 앞으로 잘하면 돼. 네, 꼭 잘할게요. 태식이 돌아간 후 준호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형이 진짜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 다행이다. 근데 엄마, 유원장은 그대로 두실 거예요? 응. 약속은 약속이니까. 형이 불쌍하지 않으세요? 불쌍하지. 하지만 그게 내 형한테 필요한 교훈이야.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저는 형이랑 사이좋게 지내고 싶어요. 그래라. 내가 형을 챙겨줘라. 대신 돈으로 챙기는 건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6달이 지났습니다. 태식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건강한 사내 아이였습니다. 산후조리원에 찾아갔습니다. 큰 며느리가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잘했다. 고생했어. 어머님,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철이 없었어요. 이제 엄마가 됐으니 철 좀 들어라. 네, 열심히 살겠습니다. 아기를 안아보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 이름은 지었니? 윤서라고 지었어요. 뭉클했습니다. 좋은 이름이다. 태식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아기 예쁘죠? 응, 예쁘다. 엄마, 저 요즘 야간 일도 하고 있어요. 빨리 빚 갚으려고요. 무리하지 마라. 괜찮아요. 제가 만든 빚이니까 제가 갚아야죠. 태식의 얼굴에서 예전의 나약함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태식은 빚의 절반을 갚았습니다. 큰 며느리는 제과 기능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빵집을 내는 게 꿈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 두 아들 가족이 모두 모였습니다. 아기 돌잔치였습니다. 크게 하지는 않고 가족끼리만 조촐하게 했습니다. 엄마, 건배해요. 준호가 잔을 들었습니다. 우리 엄마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세요. 고맙다. 태식도 잔을 들었습니다. 엄마, 저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이제부터 효도할게요. 너희들 잘 사는 게 효도다. 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내년에 작은 빵집 하나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잘 됐다. 어머님 덕분이에요. 어머님이 그때 혼내주시지 않았으면 저희 지금쯤 망했을 거예요. 혜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힘드셨죠? 이제는 괜찮아. 식사가 끝나고 태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유원장. 그대로예요? 그래, 그대로야. 알겠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엄마가 이미 많이 주셨으니까요. 준호가 형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형, 나중에 내가 좀 도와줄게. 아니야. 나는 내 힘으로 할 거야. 두 형제가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밤이 깊어 모두 돌아가고 나니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힘든 1년이었습니다. 아들과 싸우고 법정까지 가고 가족이 깨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때 제대로 선을 그었기에 태식이 변할 수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적어둔 글이 있었습니다. 착한 사람이 되려고만 하지 말자. 옳은 사람이 되자. 그 글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30해 동안 착한 시어머니, 착한 어머니로만 살았습니다. 이제는 옳은 어머니로 살겠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고요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긴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경험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